사람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부부는 임신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는 포기하고 지냈었는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6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가족이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심하게 아파서 남편과 아들만 보내게 되었답니다. 걱정이 되어 두 부자를 안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니 남편이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여름 휴가를 떠난 남편과 아들은 사흘 동안 바다에서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연락을 했어요. 조심해서 올라오라는 통화를 하고 기다렸는데 몇 시간 뒤에 소름 끼치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남편과 아들이 탄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를 당했고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려서 어렵게 구조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충격이 심했던 저는 오열하며 남편을 떠나보냈고 남아있는 아들이 무사히 치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을 4차례나 하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겨우 듣고 나서야 안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끊어져 버려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죠. 몇 달 뒤 태어난 아들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유치원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집에서만 조용히 지냈습니다. 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길을 펴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게 있는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리센터에 가서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을 여러 달 받았답니다. 다행히 밝은 미소를 찾게 된 아들은 학교에서 평범하게 잘 지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우들과 친하게 지내며 공부를 잘 끝마쳤습니다. 대학은 아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바로 취직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아들 키운다고 고생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철이 빨리 든 아들이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결심했답니다. 물론 말리고 싶었지만 고집이 보통이 아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네요. 대기업 생산직에 장애인 전용으로 지원해서 한 번에 합격해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은 비록 다리를 절면서 살지만 혜택을 받는 날이 왔다며 기뻐했죠. 엄마, 이제 이 아들내미가 효도할게. 나 이제 대기업 직원이야. 나만 믿어. 주원아, 네가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잘 커준 것도 고맙고 사회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걸 보니 엄마가 너무 기쁘다. 이젠 여한이 없어. 아이, 엄마, 이제 겨우 취직했어. 앞으로 이 아들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까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래, 이왕 사는 거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자식 낳는 것까지 다 보자. 우리 아들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니 하늘이 많은 걸 선물해 줄 거야. 내가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주면서 선하게 살게. 엄마,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야.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 교대직으로 공장에서 일했는데 적성에 잘 맞았는지 일도 좋다고 했고 사람들도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짝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지 강산이 한 번 지났는데도 아들은 아직 여자를 한 번도 사귀지 못했어요.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여자를 만나보라는 말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화가 날 수 있으니 그저 바라보고 응원만 해줬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31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짝을 만났다며 자랑을 크게 했어요. 작은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와 소개팅을 해서 연애까지 이어져 잘 만났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 여친 진짜 예쁘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고와. 우리 주원이가 드디어 좋은 여자 만난 모양이네.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응, 시간 봐서 꼭 데리고 올게. 1년 동안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뭐 아쉽긴 했지만 쉬는 날마다 만나러 나간다고 외출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할 결심이 섰는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줬어요.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손목과 발목에 문신이 있는 걸 보고 처음엔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산다는 말을 들으니 더더욱 마음이 가지 않았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서 지냈다고? 많이 힘들었겠네. 그냥 뭐 살만했어요. 인생이 별거 있나요? 그냥 돈 벌고 쉬고 하면서 사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가씨는 꿈 같은 거 없어? 왜 없겠어요.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남편 내조 잘하고 남편 그늘 아래서 사는 게 제 꿈이랍니다, 어머님. 그래?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소리지? 당연하죠. 전 가정주부로 평생 사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아기도 낳아서 잘 키우고 싶고요. 주원 씨가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걱정 안 해요, 어머님.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떠난 뒤 여자를 처음 만난 아들에게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 좀 더 만나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라는 식으로 돌려 말했어요. 주원아, 오늘 데리고 온 아가씨는 결혼 상대로 좀 아닌 것 같아. 연애를 더 해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어때? 그리고 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여자를 많이 사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내 다리를 봐. 이렇게 다리 저는 남자가 여자 만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 날 좋아해주는 사람 이제야 만났어. 나 은경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은경이 내 운명의 여자가 분명하다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엄마, 내 다리를 보라고. 은경이나 되니까 날 좋아해 주는 거야. 여태껏 내 다리를 보고 관심 가져주는 여자는 한 번도 없었다고. 아들이 화를 내며 말하길래 만나지 말라는 소리를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자주 예비 며느리가 집에 왔고 마음이 선뜻 움직이진 않았는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걸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으니 예비 며느리에게도 제가 모르는 모습이 있을 거라 여기며 결혼 허락을 했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가족 없이 혼자이니 상견례 없이 바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거의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저도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아왔던 돈을 다 쓰게 됐어요. 며느리는 가진 게 없어서 몸만 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신혼집에 정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잠시 결혼 반대를 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예쁘게 살았답니다. 새아가, 힘든 건 없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거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던진 말에 며느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없고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 내가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주원 씨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젠 저와 결혼했고 잘 사니까 가끔 와주셨으면 해요. 이제 주원 씨 보호자는 저니까요. 어머님은 한 발 물러나서 가끔씩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제 말이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다른 집 시어머니도 신혼집에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오진 않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좀 거만하고 당돌하다고 생각해서 애들 신혼집에 자주 가는 걸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덧붙이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색시가 하는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엄마가 이렇게 자주 오시니까 내가 너무 마마보이 같아. 아직 나를 애로 보는 것 같은데 난 어른이고 가장이야.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간섭 줄이도록 해. 내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미안하다. 그래, 마마보이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가끔씩 올게. 됐니? 엄마 삐진 거야? 에이, 왜 그래, 엄마.
아들이 장가가서 신혼 즐기는 중이니까 좀 자제해달라는 거잖아. 나 안 삐졌다. 알았으니까 둘이 깨를 볶고 살든 콩을 볶고 살든 알아서 잘해봐. 제 눈에는 아직도 아들이 애기 같아서 자주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아들 부부가 쏘아대는 말에 조금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아들바라기로 지냈던 것 같아 반성하고 요즘 시어머니들처럼 되도록 신혼집에 자주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혼 몇 주 뒤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찾아갔더니 아들의 얼굴이 몹시 말라 있었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나 걱정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주연아, 뭐 힘든 일 있니? 혹시 새애기랑 싸운 거야?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와이프랑 싸우길 바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얼굴이 많이 거칠고 수척해 보여서 하는 말이야. 걱정이 많아 보여. 그런 거 없거든. 그리고 내 와이프랑 문제가 있을 거라고 넘겨짚지 좀 마. 나 애 아니야. 어른이야, 어른. 아들이 짜증을 심하게 내길래 정말 이상하다 싶었어요. 한편 며느리는 팔자 좋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왔으면 최소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얼굴만 잠시 빼꼼 내밀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지금 뭐 좀 하는 중이라서 거실에 못 나가겠네요. 어머님, 그 반찬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알아서 잘 가세요. 새아가, 그러지 말고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내 와이프한테 부담 주지 말라니까. 주원아, 내가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봤으니까 안부도 묻고 대화도 나누려고 이러는 거야. 얼굴만 내밀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 건 네가 봐도 좀 아니지 않니? 또 잔소리하네. 엄마, 그렇게 따칠 거면 그냥 가.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제발 좀 엄마 집에서 알아서 살란 말이야. 주원아,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게 아니라 항상 엄마한테 불만이었던 걸 이제야 푸는 거야. 제발 좀 답답하게 굴지 말고 우리가 찾아갈 때까지 가만히 좀 있어. 제가 아들 집에 간 것이 크게 문제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 한 모양인데 아들은 곧이곧대로 듣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자식도 남이라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하도 오지 말라고 해서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에 와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안부 전화를 하면 아들은 버럭 화를 냈고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다 설 명절이 와서 아들 내외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보고 처음이네. 주원아, 넌 왜 갈수록 말라가냐? 밥 좀 잘 먹어야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알았다. 새애기는 살이 좀 오른 것 같다. 혹시 애기라도 가진 거니? 아니요, 애긴 나중에 가질 거예요. 아직은 신혼이 좋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낯빛은 엄청 대조적이었습니다. 떡국을 끓여서 아들 내외와 같이 앉았는데 아들이 자기 그릇에 있는 만두를 며느리에게 주더군요. 여보, 내 만두도 먹어. 고마워, 여보. 근데 어머님 앞에선 이러지 말라니까. 어서 다시 가져가. 똑같이 큰 만두를 하나씩 먹어야지. 알았어. 아들은 제가 수저를 떴는데도 가만히 있더군요. 며느리가 수저를 들고 떡국을 한 입 먹고 나서야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아들 내외가 세배하길래 기분 좋게 받고 돈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주원이, 새애기, 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자, 용돈 내라. 돈봉투를 슬쩍 열어본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아낀 거 아니야? 노후연금도 받을 텐데 많이 좀 넣지. 뭐? 참나, 이젠 엄마한테 세뱃돈이 적다고 타박하는 거냐? 주원이, 너 결혼하더니 많이 변했다.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면 많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됐어. 내가 엄마한테 뭘 기대하겠어. 뭐야? 기분 좋은 새에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니? 까놓고 말해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생색이야.
며느린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나서서 불만을 잔뜩 말하더라고요. 세뱃돈이 적다고 하더니 이번엔 자기가 회사 관두고 사업이라도 하겠다며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와이프랑 인터넷 쇼핑몰 할 생각이야. 엄마가 돈 좀 보태줘. 뭐? 그 좋은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주원아, 네 생각이니 아님 새애기 생각이니? 그냥 달라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아들이 생산직 공장에서 평생 고생하길 바래? 주원아, 너 왜 그러니? 너 회사가 좋다고 끝까지 다니겠다고 했잖아. 결혼하고 가장이 되니까 마음이 변했어. 큰 돈 벌고 싶고 와이프한테 성공한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좀 도와줘.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아들의 허파에 바람을 많이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쇼핑몰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니 반대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돈 못 해준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회사에 계속 다니길 바래서 못 줘. 엄마는 평생 도움이 안 되네. 내 다리가 이렇게 된 데는 엄마 탓도 있는 거 몰라? 미안해서라도 아들한테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머, 주원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다리가 그렇게 된 게 엄마 탓이라는 거야? 엄마가 그때 여행 가지 못하게 끝까지 말렸더라면 내가 다리를 저는 일은 없었겠지. 아들은 새해부터 저에게 다친 다리를 탓했고 사업 자금을 달라고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을 크게 했고 당장은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내보냈습니다. 제가 사업 자금을 안 해줬더니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었고 아들의 회사 동료를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하다가 알게 됐죠. 얼른 아들 신혼집에 찾아갔더니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 혼자서 팔자 좋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새아가, 주원이 일 그만뒀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사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원이 어디 있니? 일하러 나갔죠. 사무실 나갔어요. 거기가 어딘데? 아니, 너랑 같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는 왜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짜증나네. 어머님, 그이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저는 오전에 같이 일하다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세요. 이건 아닌 것 같구나. 네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새아가,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할 말 없는데요. 저희 부부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저를 개돼지 보듯이 무시하더군요. 대화를 거부하더니 아들의 사무실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들 신혼집에서 기다리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요? 아무래도 주원이한테 정신 차리라고 일러줘야 할 것 같구나. 정신을 차리라뇨? 누구보다 열심히인 그이한테 무슨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싫다. 내 아들 얼굴 보기 전에 절대로 못 가. 제가 며느리 말을 거절하고 계속 붙어있자 며느리가 통화를 하더니 잠시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절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더군요. 엄마 지금 뭐해? 내 와이프가 불편하잖아. 안 그래도 살림하느라 피곤한 애한테 왜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너야말로 이 엄마한테 걱정시키고 그러니? 너 회사 그만뒀다며. 퇴직금으로 차린 사무실이 어딘지 같이 좀 가보자. 됐거든? 내가 엄마 덕을 보고 차린 것도 아닌데 뭐하러 봐. 내가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경 끄고 집이나 가셔. 빨리 나와. 아들은 결혼하고 정말 많이 변해 있었는데 저를 완전 남처럼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서운했습니다. 끌려나가듯 쫓겨나서 아들의 사무실도 가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후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저를 몹시 불편해하니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었으니 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었고 걱정을 덜기 위해서 아들 집에 다시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아예 문전박대를 하며 다음에 오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일하러 나갔으니 집에 오지 말라며 현관문 뒤에서 통보하듯 말하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늦은 시간에 찾아갔는데 아들이 집 안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니까. 지금 우리 뭐 하는 중이니까 돌아가. 주원아, 너 얼굴 좀 보자. 아무 일 없는 건지 좀 파야겠어. 아무 일 없고 아주 잘 지내.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 너는 대답 안 할 테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고. 아들을 다시 불렀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못 본 지 한 달이 지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아들 신혼집 아파트 입구에서 몰래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출퇴근한다는 아들의 얼굴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신혼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봐. 출근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봐야겠다. 주원아, 세아가 문 좀 열어봐봐.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고 집 안에 들어갔더니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아가,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좀 알아야겠다. 지금 어디 있니? 사무실에 있다니까요. 거기가 어딘지 앞장서봐. 가서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러자 며느린 눈을 내리깔더니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사업 망했어요. 초기 자본이 부족하기도 하고 판매가 안 되니까 시작부터 적자네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야? 사업이 망했다고 집에 안 들어와? 예, 어서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해라. 일단 얼굴 보고 대화 좀 나누자고 해봐. 어머님이 사업 자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얼굴 보고 들어보고 뭘 해주든 할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해. 그냥 돈만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바본 줄 아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니? 당장 주원이 불러.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면 항상 답답하기만 하네요. 됐으니까 나가세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쫓아내려고 하길래 안 나가고 버티며 끝까지 아들에게 연락해서 얼굴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해서요. 며칠 뒤에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아예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말이지? 안 되겠다.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겠다. 아직 실종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업 시작부터 돈만 까먹어서 크게 힘들어한다고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들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망한 건지, 그리고 신혼집에 안 들어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쫓아내길래 밖으로 나와 경찰서로 향했고 아들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제 번호가 아닌 경찰의 전화는 받더라고요. 통화를 한 경찰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이랑 대화하기 싫다네요. 묵은 채증 같은 게 있다는데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들 위치를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인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아들은 끝까지 저를 안 보겠다고 했고 가출해서 혼자 더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변해도 이렇게 심하게 변한 아들이 수상하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아예 몰래 움직여서 아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신혼집 앞에서 잠복하며 며느리를 감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외출해서 백화점에 돌아다니고 피부샵과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어요. 아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뭔가 있어도 큰 게 있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신혼집에 웬 남자가 들어가더라고요.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와 입맞춤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는데 그 장소가 신혼집이라뇨. 정말 기가 차서 환장하겠더라고요. 당장 들어가 응징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을 찾을 때까지는 얌전히 감시만 했답니다. 한참 뒤에 바람을 피운 사내가 나왔고 1시간 뒤에 며느리가 외출하더군요. 주차장에 있던 아들의 차에 오르길래 저도 택시를 잡고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가 향한 곳은 외진 동네였고 원룸이 쫙 깔린 골목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도 택시에서 내렸죠. 곧 며느리는 원룸에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는데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기 위해 건물 밖 지하 방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곧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혼자서 지낼만 하지? 자기 생각하면서 잘 버텼어. 결벽증은 어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여보, 우리 일주일만이지. 자기 더 예뻐졌다. 이리 와봐. 내 얼굴에 손대지 말랬지? 며느리가 아들 뺨 갈기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미안해, 은경아. 그러니까 미안할 짓 하지 말라고. 오빠 퇴직금은 내가 잘 보관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말이야, 언제 신혼집을 내 명의로 해줄 거야? 그거는 공동 명의로 해줄게. 오빠 또 그러네? 돈 관리, 재산 관리는 다 내가 하겠다고 했지? 내 명의로 해주면 내가 다시 오빠를 집에 들이겠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자기 명의로 해줘야지. 알겠어. 서류 챙겨서 당신 명의로 해줄게. 정말이지? 우리 오빠 말 잘 듣네. 그리고 오빠, 나한테 안 보여준 통장 또 있지? 거기에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어? 한 5천 있을걸? 집 사는데 돈 쓰고 자기한테 해준 돈 있으니 겨우 5천 남았어. 아파트 한 채에 현금 5천이라. 좋아. 그럼 통장도 나한테 줘. 돈 관리는 내가 잘해서 많이 불려줄게. 전부 다? 알았어. 자기가 그러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난 당신을 믿어. 근데 나 언제까지 여기서 지내야 해? 내가 결벽증이 있어서 당분간 같이 못 산다고 했잖아. 좀 더 기다려. 그리고 어머님 연락이 오면 무조건 무시해. 알았어? 안 그래도 엄마 전화는 다 무시했어. 경찰관한테도 왔는데 엄마랑 대화하기 싫다고 했어. 나 잘했지? 어머님이 경찰서에도 간 모양이네? 내가 실종 신고하지 말랬더니 기어코 찾아갔구만. 에휴, 놓친 내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오빠, 내가 오빠 보험 들어주려고 계약서 가져왔어. 오빠를 위해 보험 들려는 거니까 사인해. 또? 나 보험 7개 들었잖아. 또 들어? 오빠를 위해서 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마. 아까워하기는 하나도 안 아까워. 은경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옳지, 잘했어. 그럼 오늘 볼일 다 봤으니까 그만 가봐야겠다.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 은경아, 그런데 그냥 가게? 나 자기 안고 싶어. 내가 그렇게 좋아? 하여튼 엄청 밝힌다니까. 다음 주에 앉게 해줄게. 오늘은 내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호들갑 떨지 말고. 아무튼 난 이만 가니까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면 오빠가 계약했다고 대답해. 그리고 다음 주에 신혼집 명의에 이전해줘. 통장도 나한테 넘기고. 알았지? 지하방에서 들려온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신혼집을 두고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사업을 하다 망해 우울증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을 챙기고 신혼집과 통장까지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아들의 생명보험까지 여러 개 들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아들의 재산을 싹 다 뽑아먹는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타먹겠다는 계략이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도 아주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사건을 뉴스에서 봤을 때 설마 우리 아들한테 생기겠어? 하고 무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이 당사자가 된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지하방에서 나오고 떠나자 저는 심호흡을 100번 하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니 아들이 문을 열더군요. 자기야, 뭐 두고 갔어? 엄마. 주원아, 내 새끼 살 많이 빠졌네. 전보다 훨씬 더 말랐구나.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당장 돌아가. 들어올 생각하지 마. 아들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아유, 딱한 것. 돌아가라니까. 엄마가 여기 온 걸 알면 와이프가 난리치고 날 아예 안 보려고 할 거야. 나가. 아들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법이자 규칙인 줄 알고 저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어미였으니 그냥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억지로 닫으려 하는 아들 팔을 잡고 안으로 억지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보니 지하방은 매우 초라했고 악취도 심했습니다.
네가 왜 이런 곳에서 지내니, 주하나? 엄마랑 집에 가자.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 잡자. 너 지금 은경이한테 조종당하는 거야.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내 와이프는 결벽증이라서 잠시 따로 지내는 거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곧 좋아지면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우리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나가. 내 일 망치지 말고 꺼지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제대로 홀려버린 것 같아 아들의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쏘아대더군요. 저는 제대로 정신들게 해주려고 따귀를 흠신갈겼습니다. 아들이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구석에 몰리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하나,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아까 다 들었어. 집 명의랑 네 통장 달라고 했지? 넌 준다고 했고. 그리고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든 이유는 나중에 널 어떻게든 해치고 보험금을 탈 목적인 거야, 이 바보야. 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정신 차려, 아들아. 엄마 돌았어? 내 와이프가 어쩐다고? 날 해치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엄마, 나랑 와이프 사이를 왜 이간질하는 거야? 아직도 날 치마폭에 두고 마마보이로 대하려는 거야? 내가 그러지 말랬지? 날 실컷 두들겨 패더니 질질 짜면서 정신 차리라고 빌고 있네. 진짜 웃긴 사람이야, 엄마는.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에서 사라져! 주원아, 제발 이러지 마, 주원아! 아들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억지로 쫓아냈습니다. 힘이 빠진 저는 아들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됐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경찰서와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 한참 동안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들과 전문 상담사와 함께 아들이 지내는 지하방으로 찾아갔어요. 경찰이 있으니 순순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하나둘씩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저한테 사기를 치는 거라고요? 결벽증도 거짓말이고 신혼집 아파트랑 제 돈을 다 가져가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현재 아들은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속고 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되짚어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바람 피운다는 것도 일러주고 제가 찍은 증거 사진도 보여줬답니다. 아들은 복잡했는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며느리를 믿고 싶다며 대면하고 대화로 진실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상담사는 안 된다고, 격리되어야 하고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일러줬습니다. 아들에게 여러 차례 설득하자 결국엔 정신을 차렸는지 상담사와 경찰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하며 아들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정신 차리라고 때리기도 했고 그동안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저를 피하려고 했던 게 커서 외면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상담사가 경찰서로 가게 되자 저는 방향을 틀어 며느리가 있을 신혼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 왔더라고요. 초인종이 눌리자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고 바로 며느리의 귓방망이를 날리며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아야!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사기꾼 잡으러 왔지. 어쭈, 집안에 내연남도 있었네? 아주 대놓고 신혼집에서 바람 피우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 이 나쁜 기집애. 감히 내 아들을 조종해서 사기를 쳐? 절대 가만 안 둬! 어머님 오해예요. 이 남자는 우리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가 빤스만 입고 있냐? 아이씨, 짜증나. 어머님, 저희 가정에 신경 쓰지 말랬죠? 그리고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내 아들 회사 관두고 나온 퇴직금 네가 처먹었잖아. 그리고 이 집이랑 아들의 돈도 모두 다 가로챌 계획이고 보험도 여러 개 들어서 나중에 나쁜 짓 할 생각인 거 다 알아냈다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이 불러서 확인시켜 줄 테니까 오바 좀 그만하세요. 내 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으니 네가 시키는 대로 말하겠지. 근데 이젠 아니야. 너 끝났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일은 이제 하나도 없어, 이 사기꾼아! 소리를 꽥 지르고 며느리의 귓방망이를 날렸고 팔다리를 밟아줬어요. 내연남이 절 공격하려고 하자 몸을 피하며 주방으로 갔고 단단한 마늘 절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걸로 내연남의 면상을 갈기고 급소를 갈겼습니다. 두 불륜은 일어서지 못해서 흠씬 밟아주고 두들겨 패줬답니다. 어머님,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주원 씨는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어머님의 쩔뚝이는 멍청한 아들은 나한테 홀려 있다고요. 이젠 아니야. 경찰이랑 상담사가 가서 설득해서 데려갔어. 진술 조서 쓰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될 거야.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 사기꾼아. 뭐? 경찰? 정신병원? 이런 제길. 이 늙은 여우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주원 씨 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멍청한 꼭두각시라고. 그 말에 다시 흥분해서 패악질하며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관들이 찾아와 문을 열어줬고 며느리와 내연남은 옷을 입고 끌려갔습니다. 아들에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사기 하나만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초범이라 징역도 오래 살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 나라 법이 솜방망이인 걸 제대로 체감했답니다. 여하튼 며느리와 내연남이 계획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하고 결혼까지 해서 금전적 피해를 줬으니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덮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있는 정신병원에 갔더니 이젠 절 외면하지 않더군요. 주원아, 오랜만이다. 2달 만인가? 이제 엄마 봐도 괜찮은 거야? 엄마, 미안. 내가 바보 멍청이라 엄마한테 그런 못된 짓을 했어. 아니야. 네 처가 널 가스라이팅해서 그런 거야. 넌 아무 잘못 없다. 내가 한심해서 그런 걸 당한 거지. 엄마, 이제 나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치료가 됐으면 퇴원하고 엄마랑 집에 돌아가야지. 아들, 이제 준비됐어? 응, 이젠 아주 멀쩡해. 그 망할 여자한테 홀린 내가 극도로 한심하게 느껴져. 내가 처음 여자를 겪게 되면서 바보같이 빠져버렸던 거야.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들은 정신병원에서 2달 입원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집으로 내려가 밥을 해먹이면서 같이 지냈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매 순간마다 해서 하루에 100번씩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었죠. 회사를 퇴사한 아들은 다시 일을 하겠다며 경력직으로 중견기업에 이력서를 냈더니 바로 합격해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건강하게 밥을 잘 챙겨 먹으며 일상을 지내니 몸도 정신도 매우 건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이 생겼답니다. 아들에게 여자가 생겼다네요.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여자를 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됐고 여자 쪽이 부잣집 딸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들보다 8살이 많은 이혼녀였습니다. 어머님, 나이 많은 제가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그게 뭐 중요한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고 내가 봐도 마음에 들어. 아가씨는 사기꾼은 아닌 걸로 보이니까 안심이 돼. 주원 씨 전처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새로 여자 만난다고 하니 걱정 많이 하셨죠? 전 주원 씨의 돈엔 관심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벌어놨고 부모님이 유산도 물려주셔서 가진 게 많아요. 절대로 사기칠 사람 아니니 투명하게 봐주세요, 어머님. 아이고야, 그런 말 들으니 더더욱 안심이 되네. 그래서 두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들은 바로 재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섣부른 결정 같지만 이번엔 진짜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다며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죠. 예비 며느리도 자기가 연상이니 1살이라도 젊을 때 재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귄 지 3달 만에 웨딩 촬영만 하고 신혼을 꾸렸어요. 신혼집은 큰 집을 마련했고 부부가 절반씩 부담해서 마련했답니다. 혼수 또한 똑같이 절반씩 보태서 마련했고요.
며느리는 제가 신혼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걸 환영한다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정도는 눈치가 있어서 멋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구경도 하고 덕담도 해주고 돌아왔답니다. 이제 여한이 없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짝과 오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하객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미호가 오랜만이야. 네 아들 결혼 축하한다. 그러자 친구는 제 아들 안부를 물었어요. 고마워. 맞다. 너 아들도 재혼해서 잘 산다고 했지? 네 아들 첫 번째 결혼식도 못 가보고 이번엔 결혼식을 생략해서 네 새 며느리 얼굴도 못 봤다.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연락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나중에 내 며느리 보여줄게. 네 아들도 두 번째라고 했지? 재혼해서 앞으로 잘 살길 바래. 근데 신부는 어때? 예뻐, 착하고. 같이 신부 대기실 가서 볼래? 그럼 좋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같이 가서 보자. 들떠있는 친구의 팔짱을 끼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를 본 순간 저는 헉하고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친구는 왜 그러냐며 어서 인사하라고 하더군요. 이 여자가 네 새 며느리야? 참 세상 좁네. 무슨 소리야 그게? 이 여자 내 전 며느리야. 내 아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사기친 여자. 감옥에서 벌써 나와서 이러고 있네. 참 웃긴 일이야. 제 말에 친구는 기겁하더니 사실이냐고 전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전 며느리가 저에게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저 아줌만 옛날 일을 뭐하러 말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이봐요. 나 벌 받고 나와서 새 행복 찾겠다는데 왜 방해하고 난리야? 방해? 이번엔 내 친구 아들 신세 조지려고? 내가 그 꼴 볼 것 같냐? 미호가, 이 여자 안 된다. 네 아들 재산 거덜내고 무슨 악한 짓을 할지 모르는 여자야. 어머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우리 새 며느리가 너의 전 며느리이자 사기꾼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무효시켜야겠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결혼을 무르겠다고 하자 친구 아들이 와서 말리더군요. 제 아들이 홀렸던 것처럼 친구 아들도 이미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결혼을 무르겠다니 무슨 소리야? 나 은경이 과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억울하게 사기죄로 들어간 거라고. 뭐야 이놈아? 전과자인 거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이 넉빠진 놈아.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이런 사기꾼은 절대 안 된다. 이 결혼 무효야. 엄마, 결혼은 내가 해. 이번엔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났다고. 전과 있다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 난 무조건 결혼할 거야. 이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친구는 제가 아들을 두들겨 팼던 것처럼 신부 대기실에서 자기 아들을 흠씬 두들겨 패주더군요. 그리고 전 며느리는 절 노려보며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며 왜 남의 인생을 또 망치려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 나 좋다고 다 해준다고 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들 퇴직금 가로채고 집이랑 통장 털고 나서는 생명보험금을 탈 생각이었잖아. 내 아들에게 뭔 짓을 하려고 했던 걸 모를 것 같아? 재수없어. 당신 나가.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난 오늘 무조건 저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해. 저에게 부케를 집어던지자 옳다거니하고 바로 전 며느리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네가 먼저 부케 집어던졌으니 돌려받는 거라 생각해라 이 기집애야. 따귀를 날리고 옷을 찢어버리자 전 며느리도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러자 제 친구가 한복 치마와 소매를 걷더니 두 손으로 전 며느리의 양 귀를 잡고 180도로 돌리며 쥐어짰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오빠랑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돼. 아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너, 내 아들은 실컷 홀려놓은 모양인데 그래봤자 잠시야.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쭉 치고 아들 놈도 정신이 들 때까지 두들겨 패줄 거라고.
신부 대기실에 사람들이 들어와 말리려고 하길래 제가 가만히 두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렸더니 다들 뒤로 물러나더니 가만히 서서 구경하더군요. 친구는 맏며느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결혼식을 파토내고 하객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아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맏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끝까지 보려고 신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남자 등쳐먹으려다가 꼴 좋다. 닥쳐요. 당신만 입 다물었으면 나 재혼했을 거라고요. 내가 저 남자 어떻게 꼬신 줄 알아요? 어떻게 꼬시긴 눈웃음 살살 치면서 꼬리 쳤겠지. 인정하긴 싫지만 네 낯바닥이 예쁘게 생겨서 남자가 쉽게 넘어온 거 아니야. 네가 다른 남자 꼬셔서 내 아들 꼴을 만들지도 모르니 내가 널 계속 감시할 거야. 아까 하객들이 네 얼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뿌린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남자 만나기 어려울 거다. 그럼 네 꼬라지 다 봤으니 이만 간다. 가긴 어딜 가? 피해 보상해놓고 가. 나 억울해서 그냥 못 넘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명예? 가스라이팅해서 남자 등쳐먹는 너한테 명예라는 게 있니? 더 얻어 터지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래, 환장했다. 오늘 당신이랑 나 끝장을 보자고. 간다! 맏며느리가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달려들길래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렸고 마저 드레스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거지꼴로 만들고 나서야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답니다. 맏며느리는 이후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몰라요. 다른 남자를 또 저희 아들처럼 만들까봐 걱정인데 제발 하늘이 맏며느리의 행동을 허락해주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8살 많은 여자와 결혼한 아들은 결혼한 지 1년하고 2달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이가 있어서 기대를 놓고 있었는데 어여쁜 손녀를 낳고 사는 걸 보니 진짜 인생에서 더 욕심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손녀를 보는 재미와 썰밤을 듣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피엔딩한 결말을 맞고 나니 사연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끔찍한 결말이었다면 아마 사연을 쓰지 못하고 우울한 고통 속에 갇혀서 살았을 거예요. 제 인생과 아들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세상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저와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이 있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면 다시 사연을 적어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